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유난히 몸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뱃속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묵직함,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대개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 위도 깨끗하고 장도 깨끗하고 피 검사 수치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밥을 먹고 나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배는 여전히 부풀어 오릅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불편함을 우리는 오랫동안 그저 참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무거움은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뼈 하나가 있습니다. 척추의 맨 아래 골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삼각형 모양의 뼈, 바로 천골입니다. 이 천골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소화기관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긴장되어 있을 때 위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에 그 무거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밥을 먹고 30분쯤 지나면 배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허리띠를 풀고 싶고 옷의 단추 하나를 열어두고 싶은 그 순간이요. 몸을 뒤로 젖히고 소파에 기대어도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트림이 나올 듯 나오지 않고 명치 언저리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그 무거움이 저녁 내내 사라지지 않아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배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문득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몇 숟가락 먹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날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애써 차린 음식을 남기는 것 같아서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다른 속도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몸은 매일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장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천골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작은 뼈 하나가 어떻게 소화라는 크고 복잡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식사 후에 그 무거움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언어를 하나씩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식사 후의 무거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아랫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에는 괜찮다가도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아랫배가 팽팽해집니다. 마치 뱃속에 작은 풍선이 하나 들어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허리 뒤쪽까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앉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누우면 더 불편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듯 옆으로 누워야 조금 편해지는데 그 자세로도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풀어 오름은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배가 부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지만 이 부풀어 오름은 몇 시간이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명치 아래가 꽉 막힌 듯한 느낌입니다. 트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고 목 언저리까지 뭔가 걸려있는 듯한 답답함이 이어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가슴 아래까지 시원하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날은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도 마치 목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먹은 음식이 유독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 자체가 두려워지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불편함이지요. 또 속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식탁에 앉기도 전부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좋아하던 음식 앞에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고 조금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외식 자리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밖에서 속이 불편해지면 곤란해질까 봐서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몸의 신호, 감각의 답답함, 그리고 마음의 긴장까지 모두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당신의 상태를 잠시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식사 후 더부룩함과 무거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를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과 자책을 겪고 계시다면, 이를 둘 다라면 1과 2를 남겨주세요.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기는 것은 그저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의식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그 무거움을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을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밤하늘 아래 같은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던져보겠습니다. 왜 위장은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요? 수천 년 전 도교의 스승들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힘을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모이고 다시 태어나는 자리를 명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명문은 글자 그대로 생명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허리 뒤쪽, 배꼽과 마주보는 척추자리, 바로 청골, 바로 위쪽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이 명문이 따뜻하게 타오를 때 비로소 오장육부가 제 힘을 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화를 담당하는 비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위장계통의 기운은 이 명문의 불씨에서 열을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가마솥 아래 불씨가 있어야 물이 끓듯이 명문의 온기가 있어야 위장이 음식을 제대로 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허리 뒤쪽, 척추의 맨 아랫부분에 작은 화로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화로가 따뜻하게 타오를 때는 그 위에 놓인 가마솥 안의 음식이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하지만 화로의 불씨가 약해지거나 꺼져버리면 가마솥 안의 재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설익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화로가 명문이고 가마솥이 우리의 위장이라고 도교는 말합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긴장, 잘못된 자세, 차가운 기운은 이 명문의 불씨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식사 후에 그 무거움, 부풀어 오르는 배는 결국 이 화로가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명문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돌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손을 허리 뒤에 얹어 온기를 전하거나 따뜻한 찜질로 그 자리를 데워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또 다른 지점을 통해 같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족삼리라는 자리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정강이 바깥쪽에 위치한 자리로 예로부터 비위를 다스리는 자리라고 불려왔습니다. 옛 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하면 족삼리를 찾으라고요. 이 자리는 소화기관과 다리를 연결하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위장으로 흐르는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옛사람들은 먼 길을 걷는 나그네들이 지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이 자리를 눌러 기운을 되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려보면 족삼리는 마치 오래된 우물가와 같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처럼 이 자리를 자극하면 몸 깊은 곳의 기운이 위로 끌어올려져 위장으로 흘러갑니다. 도교는 이것을 명문이라 불렀고 동양의학은 이것을 족삼리의 기운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두 전통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 몸의 뿌리 부근에 소화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진실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땅에서 살아간 두 전통이 결국 같은 문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같은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골에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라 불리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신경계, 흔히 몸의 안전 스위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소화라는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몸이 이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야 당장 눈앞의 위험에 대응할 힘을 근육과 심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몸은 소화를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스위치가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자주 꺼진 채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오랜 걱정, 반복된 긴장은 몸으로 하여금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경계태세 아래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장은 제 속도로 일하지 못합니다. 천골 부근의 긴장은 바로 이 부교감 신경의 흐름을 가로막는 하나의 매듭과 같습니다. 허리 아래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그 위를 지나는 신경의 신호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관 중간이 눌려 있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몸에는 장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 장 자체에 퍼져 있는 독립적인 신경 조직입니다. 이 장신경계는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소화의 속도와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장신경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의 신호는 곧바로 장으로 전달되어 소화 운동을 둔하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 자체가 두려워지는 마음, 그 마음이 실제로 장의 움직임을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골 부근의 긴장은 부교감 신경의 흐름을 막고 마음의 불안은 장신경계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위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속도로 일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의 무거움, 부풀어 오르는 배, 명치의 답답함은 결국 이 두 흐름이 막혀 있다는 몸의 정직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교가 명문의 불씨라 불렀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라고 부르는 그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두 세계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같은 자리,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식사 후의 무거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천골과 명문과 부교감 신경이라는 세 개의 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이 직접 몸으로 이 흐름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식사 후의 무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천골과 명문,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라는 세 개의 창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무거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가 직접 몸으로 그 흐름을 경험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의 과학과 같은 곳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도교는 이것을 명문의 불씨라 불렀고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경험은 같습니다. 바로 허리 아래 천골 부근이 따뜻하게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몸은 비로소 소화라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가마솥 아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위장이라는 가마솥도 서서히 제 온기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직접 느껴볼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가볍게 붙여둡니다. 두 손을 부드럽게 허리 뒤, 천골이 있는 자리에 얹어보세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엉덩이 바로 위,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그 자리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넷을 세는 동안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는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천골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펴는 것처럼요. 약 3분 동안 이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온기가 퍼지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허리 아래가 조금 무거워졌다가 다시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든 그것은 옳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오랜만에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천골에서 천천히 옮겨 배꼽 아래 아랫배에 얹어보세요. 한 손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아랫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얹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손바닥이 아랫배와 함께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느낌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손바닥 쪽으로 천천히 가라앉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손바닥의 온기가 아랫배 깊은 곳까지 전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이 담긴 병을 배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요. 이 온기가 위장 주변의 굳은 긴장을 천천히 녹여준다고 느껴보세요. 약 4분 동안 입의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은 천천히 이 리듬을 다시 배워갑니다. 어쩌면 아랫배 안쪽에서 꼬르륵거리는 작은 움직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정입니다. 명치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는 시간입니다. 손끝을 명치와 배꼽 사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점에 가볍게 얹어보세요.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손끝의 무게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려보세요. 한 바퀴를 도는데 5초에서 8초 정도, 서두르지 않는 속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동안 그 아래에서 무언가 조금씩 이완되는 느낌을 살펴보세요. 숨은 계속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이어갑니다. 약 3분 동안 이 원 그리기를 계속해보세요. 동시에 발끝은 바닥에 가볍게 늘어뜨려 다리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천골에서 명치까지 부드러운 흐름이 이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세 가지 여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그대로 머물러 보세요. 손을 배 위에 그대로 얹은 채 몸 전체의 느낌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래가 따뜻해졌을 수도, 숨이 조금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명치의 답답함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그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보내는 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 여정, 천골 위에 손을 얹는 것, 배로 숨을 쉬는 것, 명치를 부드럽게 원 그리듯 어루만지는 것을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짧게라도 반복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몸의 오래된 긴장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 이 흐름을 다시 열어주다 보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그 언어를 다시 배워갈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방치된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마른 흙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에 어느 날 농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씨앗부터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에 물을 주고 마른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었습니다. 며칠이고 몇 주고 그저 땅을 돌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이웃들은 물었습니다. 왜 씨를 심지 않느냐고요?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땅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놀랍도록 빠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위장도 이 밭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천골부근 그리고 그 위의 위장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땅을 갈아엎듯 먼저 그 굳은 자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세 가지 여정은 바로 그 땅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농부가 그러했듯 매일 조금씩 돌보다 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어느 저녁 식사 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식사 후의 무거움에서 시작해 천골과 명문, 족삼리, 부교감 신경과 장신경계를 지나 직접 몸으로 그 흐름을 풀어보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의 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천골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오래 지친 소화기관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결입니다. 천골에서 위장까지, 명문에서 부교감 신경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여정을 지나온 후 아랫배가 조금 따뜻해졌거나 숨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댓글에 별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별표는 당신이 오늘 스스로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습니다. 평생을 애써온 당신에게 스스로 건네는 작은 선물이니까요. 오늘 밤 이 공간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결의 끈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밤에도 또 다른 순간에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의 콘텐츠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서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 식탁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유난히 몸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뱃속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묵직함,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대개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 위도 깨끗하고 장도 깨끗하고 피 검사 수치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밥을 먹고 나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배는 여전히 부풀어 오릅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불편함을 우리는 오랫동안 그저 참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무거움은 위장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뼈 하나가 있습니다. 척추의 맨 아래, 골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삼각형 모양의 뼈, 바로 천골입니다. 이 천골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소화기관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긴장되어 있을 때 위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에 그 무거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밥을 먹고 30분쯤 지나면 배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허리띠를 풀고 싶고 옷의 단추 하나를 열어두고 싶은 그 순간이요. 몸을 뒤로 젖히고 소파에 기대어도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트림이 나올 듯 나오지 않고 명치 언저리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그 무거움이 저녁 내내 사라지지 않아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뱃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문득 남들보다 훨씬 빨리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몇 숟가락 먹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날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애써 차린 음식을 남기는 것 같아서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다른 속도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몸은 매일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장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천골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작은 뼈 하나가 어떻게 소화라는 크고 복잡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식사 후에 그 무거움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언어를 하나씩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식사 후의 무거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아랫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에는 괜찮다가도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아랫배가 팽팽해집니다. 마치 뱃속에 작은 풍선이 하나 들어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허리 뒤쪽까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앉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누우면 더 불편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듯 옆으로 누워야 조금 편해지는데 그 자세로도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풀어 오름은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배가 부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지만 이 부풀어 오름은 몇 시간이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명치 아래가 꽉 막힌 듯한 느낌입니다. 트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고 목 언저리까지 뭔가 걸려있는 듯한 답답함이 이어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가슴 아래까지 시원하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날은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도 마치 목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먹은 음식이 유독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증상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 자체가 두려워지는 마음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불편함이지요. 또 속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식탁에 앉기도 전부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좋아하던 음식 앞에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고 조금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외식 자리를 점점 피하게 됩니다. 밖에서 속이 불편해지면 곤란해질까 봐서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몸의 신호, 감각의 답답함, 그리고 마음의 긴장까지 모두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당신의 상태를 잠시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식사 후 더부룩함과 무거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를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과 자책을 겪고 계시다면, 이를 둘 다라면 1과 2를 남겨주세요.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기는 것은 그저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의식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그 무거움을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을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밤하늘 아래 같은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던져보겠습니다. 왜 위장은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요? 수천 년 전 도교의 스승들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힘을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모이고 다시 태어나는 자리를 명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명문은 글자 그대로 생명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허리 뒤쪽, 배꼽과 마주보는 척추자리, 바로 천골, 바로 위쪽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이 명문이 따뜻하게 타오를 때 비로소 오장육부가 제 힘을 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화를 담당하는 비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위장계통의 기운은 이 명문의 불씨에서 열을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가마솥 아래 불씨가 있어야 물이 끓듯이 명문의 온기가 있어야 위장이 음식을 제대로 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허리 뒤쪽,
척추의 맨 아랫부분에 작은 화로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화로가 따뜻하게 타오를 때는 그 위에 놓인 가마솥 안의 음식이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하지만 화로의 불씨가 약해지거나 꺼져버리면 가마솥 안의 재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설익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화로가 명문이고 가마솥이 우리의 위장이라고 도교는 말합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긴장, 잘못된 자세, 차가운 기운은 이 명문의 불씨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식사 후에 그 무거움, 부풀어 오르는 배는 결국 이 화로가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명문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돌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손을 허리 뒤에 얹어 온기를 전하거나 따뜻한 찜질로 그 자리를 데워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또 다른 지점을 통해 같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족삼리라는 자리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정강이 바깥쪽에 위치한 자리로 예로부터 비위를 다스리는 자리라고 불려왔습니다. 옛 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하면 족삼리를 찾으라고요. 이 자리는 소화기관과 다리를 연결하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위장으로 흐르는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옛사람들은 먼 길을 걷는 나그네들이 지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이 자리를 눌러 기운을 되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려보면 족삼리는 마치 오래된 우물가와 같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처럼 이 자리를 자극하면 몸 깊은 곳의 기운이 위로 끌어올려져 위장으로 흘러갑니다. 도교는 이것을 명문이라 불렀고 동양의학은 이것을 족삼리의 기운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두 전통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 몸의 뿌리 부근에 소화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진실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땅에서 살아간 두 전통이 결국 같은 문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같은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골에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라 불리는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신경계, 흔히 몸의 안전 스위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소화라는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몸이 이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야 당장 눈앞의 위험에 대응할 힘을 근육과 심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몸은 소화를 뒤로 미룹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스위치가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자주 꺼진 채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오랜 걱정, 반복된 긴장은 몸으로 하여금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경계태세 아래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장은 제 속도로 일하지 못합니다. 천골 부근의 긴장은 바로 이 부교감신경의 흐름을 가로막는 하나의 매듭과 같습니다. 허리 아래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그 위를 지나는 신경의 신호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관중간이 눌려 있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몸에는 장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 장 자체에 퍼져 있는 독립적인 신경조직입니다. 이 장신경계는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소화의 속도와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장신경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의 신호는 곧바로 장으로 전달되어 소화 운동을 둔하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 자체가 두려워지는 마음, 그 마음이 실제로 장의 움직임을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골 부근의 긴장은 부교감신경의 흐름을 막고 마음의 불안은 장신경계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위장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속도로 일하지 못합니다. 식사 후의 무거움,
부풀어 오르는 배, 명치의 답답함은 결국 이 두 흐름이 막혀 있다는 몸의 정직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교가 명문의 불씨라 불렀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라고 부르는 그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두 세계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같은 자리,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식사 후의 무거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천골과 명문과 부교감 신경이라는 세 개의 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이 직접 몸으로 이 흐름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식사 후의 무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천골과 명문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라는 세 개의 창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무거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가 직접 몸으로 그 흐름을 경험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의 과학과 같은 곳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도교는 이것을 명문의 불씨라 불렀고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경험은 같습니다. 바로 허리 아래 천골 부근이 따뜻하게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오면 몸은 비로소 소화라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가마솥 아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위장이라는 가마솥도 서서히 제 온기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직접 느껴볼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가볍게 붙여둡니다. 두 손을 부드럽게 허리 뒤, 천골이 있는 자리에 얹어보세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엉덩이 바로 위,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그 자리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넷을 세는 동안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는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천골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펴는 것처럼요. 약 3분 동안 이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온기가 퍼지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허리 아래가 조금 무거워졌다가 다시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든 그것은 옳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오랜만에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천골에서 천천히 옮겨 배꼽 아래 아랫배에 얹어보세요. 한 손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아랫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얹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손바닥이 아랫배와 함께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느낌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손바닥 쪽으로 천천히 가라앉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손바닥의 온기가 아랫배 깊은 곳까지 전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이 담긴 병을 배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요. 이 온기가 위장 주변의 굳은 긴장을 천천히 녹여준다고 느껴보세요. 약 4분 동안 이 배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은 천천히 이 리듬을 다시 배워갑니다. 어쩌면 아랫배 안쪽에서 꼬르륵거리는 작은 움직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정입니다. 명치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는 시간입니다. 손끝을 명치와 배꼽 사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점에 가볍게 얹어보세요.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손끝의 무게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려보세요. 한 바퀴를 도는데 5초에서 8초 정도. 서두르지 않는 속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동안 그 아래에서 무언가 조금씩 이완되는 느낌을 살펴보세요. 숨은 계속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이어갑니다. 약 3분 동안 이 원 그리기를 계속해보세요. 동시에 발끝은 바닥에 가볍게 늘어뜨려 다리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천골에서 명치까지 부드러운 흐름이 이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3가지 여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그대로 머물러 보세요. 손을 배 위에 그대로 얹은 채 몸 전체의 느낌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래가 따뜻해졌을 수도, 숨이 조금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명치의 답답함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그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보내는 응답입니다. 이 3가지 여정, 천골 위에 손을 얹는 것, 배로 숨을 쉬는 것, 명치를 부드럽게 원 그리듯 어루만지는 것을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짧게라도 반복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몸의 오래된 긴장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 이 흐름을 다시 열어주다 보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그 언어를 다시 배워갈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방치된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마른 흙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에 어느 날 농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씨앗부터 심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에 물을 주고 마른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었습니다. 며칠이고 몇 주고 그저 땅을 돌보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이웃들은 물었습니다. 왜 씨를 심지 않느냐고요?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땅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놀랍도록 빠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위장도 이 밭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천골 부근, 그리고 그 위의 위장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땅을 갈아엎듯 먼저 그 굳은 자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3가지 여정은 바로 그 땅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농부가 그러했듯 매일 조금씩 돌보다 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어느 저녁 식사 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식사 후의 무거움에서 시작해 천골과 명문, 족삼리, 부교감 신경과 장신경계를 지나 직접 몸으로 그 흐름을 풀어보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의 언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천골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오래 지친 소화기관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결입니다. 천골에서 위장까지, 명문에서 부교감 신경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여정을 지나온 후 아랫배가 조금 따뜻해졌거나 숨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댓글에 별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별표는 당신이 오늘 스스로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습니다. 평생을 애써온 당신에게 스스로 건네는 작은 선물이니까요. 오늘 밤 이 공간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결의 끈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밤에도 또 다른 순간에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의 콘텐츠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서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 식탁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